자, 8월 8일입니다. 어제 제시했었던 연습 문제 풀이로 이제 수업 시작할게요. 날씨 데이터가 있었고요. 데이터 양이 좀 많았어요. 날씨 데이터를 이제 분석해서 앞으로 1년간의 평균 기온을 시각화하는데 시각화 기간은 8월 6일을 기준으로 전후 1년간. 그러니까 이걸 전체 시각화라는 얘기가 아니죠. 자, 이 문제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자, 패키지부터 참조하도록 하죠. 패키지 참조할 항목들은 이제 우리가 기존에 사용했던 거랑 동일할 거고요. 자, 이렇게 이제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패키지들 쭉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이제 불러오겠습니다. 양이 좀 크니까 가져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네요. 패키지 참조 실행하고 이제 슬슬 컴퓨터가 많이 버겨워하죠. 자, 데이터를 가져오고 나면 이제 날짜 부분을 인덱스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먼저 데이터 타입부터 확인해 보라 그랬죠. origin.dtypes. 자, 날짜 타입 잘 돼 있네요. 그럼 이제 인덱스로만 설정해 줍시다. 데이터 타입 확인했고 이제 날짜 인덱스 설정합니다. 자, 이 기능은 그 헬프 안에 함수 만들어 놨었어요. 자, set date type 인덱스에다가 오리진을 주고 필드 이름은 날짜로 설정해라. 자, 이렇게 리턴 받을 수도 있고, 여기 인플레이스 트루 주면 원본에 적용할 수도 있고, 만들어 놓길 그렇게 만들어 놨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인덱스 설정했고요. 자, 결측치가 있는지 한번 검사해 볼게요. 없을 것 같긴 한데. 네, 결측치 개수는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데이터 검정을 해보죠. 이 검정 그래프를 살펴보는 게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데이터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되게 촘촘하게 나올 겁니다. 평균 기온. 자, 특별히 이상치도 없고요. 오리지널 데이터가 보면 이게 비슷비슷하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그 곱셈이 아니고 이제 덧셈 방식으로 가해서 A라고 지정해 주는 게 맞겠죠. 자, 계절성도 얼추 보면은 좀 비슷하게 트렌드는 이렇게 나오고 얘가 이제 살펴보기가 쉽지가 않죠.
이게 계절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보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게 만약에 너무 이렇게 힘들면 데이터로 이걸 다 갖고 하지 말고요. 예. 최신 거 기준으로 할 거면 테일. 그 다음에 옛날 거 기준으로 할 거면 헤드. 해갖고, 500개만 잘라보죠. 그럼 좀 더 눈에 보이죠? 자, 얘도 ACF 테스트가 좀 더 완만하고요. 그 다음에 PACF 테스트 하나니까 1이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유의 수준 0.05보다 크니까 얘는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반복을 안 돌렸네요. 얘가. 카운트 0. 아, 최대 횟수를 내가 지정을 안 해줘갖고 한 번만 한 거구나. 그러니까 한 번 했을 때 지금 유의 수준이 안 맞으니까 번수 값을 바꿔서 맥스 디프를 10번 정도 줘서 10번, 최대 10번까지 차분을 한번 수행하도록 해보죠. 자, 지금 최신 500번만 놓고 봤을 때는 1차 차분까지 해서 이제 유의 수준을 충족을 했어요. 최신 500개만 갖고 있을 때는 조금 그럴 수도 있으니까 데이터 건수를 좀 늘려볼까요? 1000건으로. ACF랑 PACF 테스트 결과 차이였고요. 차분 데이터도 이때도 한 번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데이터 간격을 바꿔가면서 해봤을 때도 결과가 동일하니까 이게 맞다라고 간주하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DF에 대해서 펠럼 이름이 평균 기온이었고요. 네, 올더는 110이었고, 자, 계절성이 좀 그건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쭉 갔다가 떨어지죠. 이게 지금 날씨니까 계절 주기가 1년 단위로 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절성은 365로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마무시하게 오래 걸리죠? 이거 이제 하셨던 분들 이거 시간 얼마나 걸렸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오케이. 자, 구글 코랩이라고 검색하시면 이게 코랩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나와요. 얘가 이제 주피터 온라인 버전을 이제 구글이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사이트인데 그 파일에 새노트 들어가면은
웹상에서 이제 주피터 파일이 생깁니다. 근데 여기에서 생성되는 주피터 파일은 여러분들 각자 구글 계정 있죠? 그 구글 계정이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이 돼요. 물론 GitHub하고 연계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어차피 혼자 쓸 거 굳이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쓰는 방법은 UI 모양새가 조금 다르긴 한데 그냥 저거랑 똑같아요. 그 주피터랑 똑같아요. 코드 블록하고 텍스트 블록하고. 텍스트 블록이라고 하는 건 마크다운 블록이겠죠? 자, 여기 폴더를 선택하면은 여기에 이제 샘플 데이터라고 해서 지금 여기 폴더가 내가 작업하고 있는 위치고요. 여기 샘플 데이터, 여기 안에 몇 가지 샘플 데이터들이 있는데 뭐 여기 이 폴더에다가 파일 업로드하면 되고요. 자, 런타임 메뉴 밑에 보면 이제 런타임 유형 변경이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자, 런타임은 파이썬 3. 오, 이제 R도 지원하네. 자, 그 다음에 하드웨어 가속기, CPU, 겁나 느린 거죠. T4 GPU, 그 다음에 TPU. TPU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텐서플로우라고 하는 머신러닝 패키지를 위해서 만든 텐서플로우 전용 기능이에요.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안 나간 상태라서 아직 써봐야 할 필요가 없고요. GPU를 선택을 해볼게요. 프리미엄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프리미엄 GPU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성능 기대를, 향상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아마도. 자, 작업했던 헬퍼를 여기다 업로드를 하고요. 얘가 불편한 게 뭐냐면은 파일을 만들 때마다 뭔가 업로드하는 거를 매번 다시 해야 돼요. 파일 만들 때마다 여러분들 도커 이미지 새로 만드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주피터 노트북 파일을 만들 때마다 도커 이미지를 새로 생성하는 거다. 그 말인즉슨 독립적인 가상머신 컴퓨터 한 대를 만드는 거랑 똑같아요. 노션 쓰는 방법은 나중에 그 텐서플로우 들어가면 다시 정리해 드릴 거예요. 음. 여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구글 폴앱 사용할 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 정리해 놓은 게 있으니까 이거는 나중에 그 머신러닝 진행할 때 들어갈게요. 일단은 여기에 패키지 설치 같은 것들도 우리가 좀 해줘야 되는 것들이 꽤 많고요. 그 다음에 일부 통계에 필요한 패키지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근데 몇 가지 우리가 쓰는 패키지 중에 좀 고급 기능 같은 거는 안 깔려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에러 날 때 그때그때 깔아줘야 되고요. 그리고 한글 지원을 안 해요. 한글 글꼴도 없어요. 그 그래픽 처리할 때 한글 처리하고 싶으면 글꼴을 깔아줘야 돼요, 직접. 리눅스 명령어를 써서 직접 설치를 해줘야 돼요. 그거 뭐 나중에 명령어 배포할 거니까. 자, 이건 이제 나눔 폰트를 설치한 거고요. 한 번 하면은 또 안 해도 되니까 주석으로 맞고요. 그다음에 폰트를 이제 로드해라 라고 해놓고 리빌드 메소드가 없어졌나 보네.
음. 얘는 뭐 일단은 배제하고 갑시다. 한글 깨지는 거는 뭐 나중에 해결하기로 하죠. 타임 오버로 아예 날라가 버리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작업하던 주피터 파일을 여기에 업로드를 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은 노트 열기 업로드라고 해서 제가 작업하던 주피터 파일을 업로드를 하면 이 전체가 리프레시 하면서 다시 시작이 돼요. 그럼 아까 헬퍼 업로드한 거랑 뭐 글꼴 깐 거 다시 해야 돼요. 예, 이런 불편함이 좀 있어요. 무료 버전이라고 한 번에 한 개밖에 못 돌리네. 자,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폴더가 어딘지 확인 좀 해볼게요. 헬퍼 참조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컨텐트. 여기 폴더 이름이 슬래시 컨텐츠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여기 보이는 여기가 현재 폴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걸 굳이 안 해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현재 폴더에 있는 파일은 그냥 임포트가 가능하니까요. 자, PMDARIMA 이 패키지가 지금 없다고 밑줄 쳐져 있으니까 얘는 깔아야겠죠. 여기서 어떻게 깔어? 여기서는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서 깔아줘야죠. 자, 나머지 것들 임포트를 해볼게요. 헬퍼 안에 있는 애들이 지금 문제가 좀 되나 봐요. 걔네들 뭐 깔아야지. 걸리면 하나하나 깔아야지. 뭐. 자, 아까 맨 처음에 깐 게 요거였죠? 음. 그 다음에 이 설치하는 얘네들이 이 콜업에서 내가 파일을 생성할 때마다 매번 깔아줘야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설치 명령어를 따로 정리를 해놓으세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콜앱을 새로 쓸 때 이거 복사해서 그냥 붙여놓고 시작할 수 있게끔 설치 명령어들을 따로 정리를 좀 해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여기 해볼게요. 뭐가 걸리는 게 있으면 또 걸리겠죠? 이제 싹 됐네요. 요거 두 가지만 설치하면 되는 거였고, 자, 데이터 가져와 볼게요. 자, 데이터 가져왔고, 뭐 날짜 타임 확인.
날짜 인덱스 설정, 결측치 검사, 네, 폰트 패밀리 맑은 고딕체 없다고 지금 계속 에러 나는데 뭐 그건 무시할게요. 그다음에 분석 모델. 얘도 오래 걸리긴 할 거예요. 자, 얘는 한 칸에 돌라고 놔두고요. 자, 분석 양이 너무 많으니까 속도가 좀 안 나오는 부분이 있었어서 컴퓨터에서는 아까처럼 그 마지막 1000건을 쪼개서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그럼 아예 데이터 프레임을 새로 하나 만들죠. df2는 df.tail. 그 애매하게 1000이라고 끊지 말고 365 곱하기 5, 5년치로 잡겠습니다. 자, 그래서 df2를 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죠. 자, 밖에 뭐 다른 것들은 바뀐 게 없네요. 그럼 여기 이제 df2의 평균 기온 가지고 하면 되겠죠. 네. 이것도 오래 걸리긴 마찬가지긴 하겠다. 자, 365가 너무 오래 걸리니까 지금 7로 변경을 했어요. 그러면은 또 하나 테스트를 해볼게. 데이터를 좀 더 늘려서 5년? 10년? 5년만 합시다. 자, 일단 결과는 나왔고요. 날씨에 대한 데이터이므로 그 계절성은 1년마다 돌아온다고 보는 것이 맞지만 예로 계절성을 일주일 단위로 제한함. 네. 요거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컴퓨터의 예제 풀이를 맞춘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예측치 만들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1년간 예측하라 그랬나요? 네. 그거는 한 내용을 토대로 1년간의 예상치 생성. 그럼 여기 365로 주면 되겠죠? 365. 자, 시각화합시다. 자, 컬럼 이름이 평균 기온이었고요. 365. 365. 자, 앞뒤로 1년씩만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X축에 대한 그 범위를 우리가 뽑아줘야 되죠. 이걸 가지고 그래프 그리면 되네요. 그래프 코드도 이제 어제 사용했던 거 재사용을 했고요. 이쯤 되면은 이것도 모듈화 하면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자, 이거를 0으로 잡으면 안 되겠네. 왜냐면 0하로 떨어질 때도 있으니까요. 자, y의 최소값도 잡아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y축 제한은 ymin 곱하기 0.8. 1, 여기를 그냥 ymin, ymax라고 해버리면 그래프가 여기 위아래 그냥 꽉 차요. 그래서 약간의 여유를 잡기 위해서 밑으로는 80%까지 좀 떨구라고 한 거고, 위로는 120%까지 좀 여유 공간을 잡으라고 한 거예요. 1년치를 구하라고 했는데, y축을 건드리지 말아 볼게요. 자, 지금 이거는 계속 상승하는 걸로 나오는데, 이거 봐서는 이거는 분석 완전 실패한 거예요. 그쵸? 아마 계절성 주기를 잘못 잡아서 그런 것 같은데, 계절성을 아예 빼고 한번 가볼게요. 계절성을 빼면 나중에 그 예측을 했을 때 거의 직선으로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1년간 그 평균 기온은 거의 요 정도 선으로 갈 거다. 진짜 대략적인 거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는 머신러닝으로 해야 좀 적합한 데이터인 것 같긴 하네요. 자, 그 제대로 분석을 했을 때, 그러니까 원하는 주기를 설정하고 전체 데이터를 걸었을 때는 지금 여기에서 돌고 있거든요. 근데 얘가 무료 모델이라서 런타임을 GPU 종류로 걸기는 했어도 실제 GPU를 쓰고 있는 건 아니라고 아까 경고 뜨더라고요.
그래도 얘는 중간에 뭐 오래 걸린다고 뻗거나 그런 일은 없으니까 얘는 한번 끝까지 놔둬볼게요. 이따 결과 나오면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일단 뭐 첫 번째 문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할게요. 오토알이만 넣어도 어차피 시간 오래 걸리기만 하고 비슷한 결과일 것 같으니까 요거는 이 정도에서 정리합시다. 자, 잠깐 쉬었다가 이제 오늘 할 얘기 시작할게요. 자, API를 잠깐 찾아봤는데요. 그 ARIMA 그 스테이트 모델스에 있는 그 기능은 애당초 GPU를 쓰게끔 설계가 돼 있지는 않대요. 그러니까 얘는 뭐 그 GPU 비싼 컴퓨터 갖다 때려 박아도 데이터가 많으면 오래 걸리긴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통계 패키지들 자체가 데이터가 많을 때에 대한 대비는 좀 잘 안 돼 있어요. CPU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다 싶으면 이제 머신러닝 때려야지. 나도 이해제 맥북에서 안 돌려봐서 결과를 모르겠네. 내가 집에 가서 돌려보고 내일 얘기해 줄게요. 자, 이제 오늘 해야 될 이야기 진행할게요. 우리가 머신러닝 이전 수업 내용으로는 마지막 예제입니다. 자, 카카오 개발자 사이트는 예전에 우리가 가봤었죠. 네이버 개발자 센터라는 사이트에 진입을 할게요. 자, 로그인은 각자 하시면 될 거고요. 자, 이 제품군 중에요. 제품군 중에 서비스 API 밑에 보면 데이터 랩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를 찾아서 들어가시고요. 각자 그 따라오시거나 아니면 필기를 하면서 들어오세요. 자, 여기 보면은 통합 검색어 트렌드라고 하는 API가 있는데 그 특정 주제에 따라서 검색 양이 얼만큼 늘어나고 줄어드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이제 얻어볼 수 있어요. 일간, 주간, 월간 단위로 기간을 설정해서 즉 검색어 트렌드에 대한 시계열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API예요. 자, 근데 이제 실제 검색량을 주는 건 아니고요. 뭐 572번 검색됐다 이런 걸 주는 건 아니고 가장 검색 횟수가 높은 시점을 100으로 두고 나머지는 상대적 값으로 제공을 한다. 절대값 제공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대요. 실제 검색이 몇 번 수행되는지 횟수를 제공하는 거는 계획이 없고 뭐 얘네가 안 준다는데 뭐 어쩌겠어. 그냥 몇 퍼센트 정도 검색이 됐다. 뭐 이렇게 상대적인 값만으로 이제 처리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오픈 API 이용 신청부터 해야죠. 자, 예전에 쓰던 것들이 좀 있네요, 제가. 회사 이름 마음껏 네,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데이터 분석 실습. 사용 API는 여기서 데이터렉, 검색어 트렌드. 그 다음에 이제 환경 같은 경우는 웹 환경으로 그건 환경 추가 안 해도 되겠네. 그럼 환경 추가하지 마시고요. 뭐라도 추가를 해야 되는구나. 네. 뭐 로컬호스트 정도라고 입력을 할게요.
해서 등록하기를 누르면은 클라이언트 아이디하고 클라이언트 시크릿이라고 하는 두 개의 값이 설정이 돼요. 이거를 우리 카카오 오픈 API 설정했을 때처럼 헤더에다가 넣어서 보내야 돼요. 자, 요 값 두 개를 복사해 놓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오픈 API 당일 사용량 하루에 1000번 추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반복 잘못 돌려갖고 이거 다 차면은 그날 실습은 꽝이에요. 뭐 나머지 것들은 안 봐도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키를 발급받으시면 돼요. 자, 그럼 다시 아까 그 데이터의 페이지를 보면은 개발 가이드 보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개발 가이드 보기 가면은 여기 파이썬 구현 예제가 있어요. 자, 네, 여기 보면은 이제 URI lib.request라고 되어 있는 거는 우리가 썼었던 그 리퀘스트 객체가 아니에요. 얘는 그냥 파이썬 내장 객체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우리가 했었던 예제에 맞춰서 다시 짜볼 거예요. 자, 매뉴얼을 보면은 여기 네이버 통합 검색어 트렌드 조회 여기 레퍼런스에서 요거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은 이제 요청 URL 주소 있죠. 그 다음에 메서드는 포스트래요. 그리고 스타트 데이트, 엔드 데이트, 타임 유닛, 키워드 그룹 안에 그룹 네임, 키워드 그룹 안에 키워드, 디바이스, 뭐 검색 환경에 따른 조건, 설정 안 하면 모든 환경. 요즘은 뭐 PC 검색이랑 모바일 검색 구별하는 거 의미 없죠. 젠더, 성별에 따른 조건, 연령에 따른 검색 조건, 뭐 이런 것들을 나누고자 하면은 파라미터를 추가할 수 있고요. 자, 타임 유닛, 일간, 주간, 월간, 뭐 이런 게 있고요. 네. 여기 데이터랩 안에서 아까 맨 처음 여기까지 들어왔잖아요. 여기서 개발 가이드 보고 요거 눌렀어요. 여기 있잖아. 메뉴. 계정 정보 등록이라고요? 뭘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자, 일단 넘어갈게요. 일단 뭐 키 발급받으면서 잘 안 되는 부분은 그냥 직접 보면서 해결합시다. 자, 일단은 API 연동을 해봐야 되니까 이제 간만에 오픈 API 연동 파일 하나 만들죠.
자, 네이버 검색어 트렌드를 연동을 할 건데 이따 오픈 API 연계부터 해야 되잖아요. 자, 패키지 참조할 게 필요하고 import request 이가 필요했었죠. 네이버 검색어 트렌드 오픈 API 연동. 거의 한 달 만인가요? 그러면 이제 예전 코드 좀 많이 참조해야 될 거예요. 자, 가져온 데이터를 최종적으로 데이터 프레임으로까지 바꿀 거니까 이렇게 진행했고요. 자, 접속에 필요한 정보를 설정할 건데요. 먼저 그 API URL 이건 마크다운으로 갑시다. API URL API URL은 한 다음에 아까 레퍼런스 매뉴얼 다시 보면은 제가 페이지를 닫아버렸네요. 자, 요청 주소가 여기 딱 들어 있으니까 요거 보시면 요거 가져오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발급받은 인증키 값들. 아까 변수에 제가 메모장에 복사를 해놨죠. 자, 첫 번째 키는 클라이언트 아이디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키는 클라이언트 시크릿이라고 하는 값이었어요. 이 두 가지 값은 여러분들이 각자 발급받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키당 하루에 1000번밖에 안 해요. 만약에 이 값을 우리가 다 공유해버린다면은 몇 번 에러 나면은 모든 사람이 실수를 못하게 되니까 각자 키 발급받은 거 쓰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접속에 필요한 연동 객체를 만들어야 되죠. 자, 접속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예전에 카카오 연동할 때 이런 식으로 설정했거든요. 카카오 연동할 때 이런 식으로 설정했는데, 자, 얘네 예제 데이터를 보면은, 여기 파이썬 예제 데이터를 보면은, 여기 request.add header라고 해서 x 네이버 클라이언트 아이디, 그 다음에 x 네이버 클라이언트 시크릿, 컨텐트 타입은 어플리케이션 제이슨. 이건 근데 사실 뭐 요건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얘네가 인증키를 헤더에다가 넣고 있는 거 보이잖아요. 요 값을 확인해서 우리 코드에 맞게 넣어주면 돼요. 우리는
딕셔너리 타입으로 키 밸류 형식으로 갔었죠.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접속을 시도할 때, 일전에 우리가 시도할 때는 무조건 system.get 해갖고 URL을 줬잖아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 그 디장고 할 때 그 얘기는 들으셨을 거예요. HTTP 전송 방식에 get, post, put, delete 네 가지가 있다고. post하고 delete 방식은 들은 적이 없어도 최소한 get, post 두 가지는 들으셨을 거예요. 대부분의 오픈 API는 get 방식으로 접속을 하는데 얘네들 레퍼런스를 보면은 아까 레퍼런스 그 네이버 이 레퍼런스 확인했을 때 포스트 방식으로 데이터를 달라고 명시가 돼 있었거든요. 보시면은 HTTP 메서드가 포스트라고 돼 있어요. 만약에 get 방식이었다면은 get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전달해야 되는 파라미터를 파람스라고 한 다음에 여기에 뭐 딕셔너리로 A는 100, B는 200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HTTP get 방식인 경우 이렇게 갈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HTTP 포스트 방식인 경우죠. 이 system.get이라고 하는 게 가져와라의 get이 아니에요. 접속 방식이 get 방식이라는 거지. 근데 이번에는 포스트 방식이래요. 그럼 여기 메서드는 뭐라고 바꿔야겠어? 포스트죠. 근데 파라미터 보낼 때, 변수 보낼 때 파람스가 아니고 데이터로 바뀌어요. 여러분들 HTML 할 때 그 인풋 태그 하셨나요? 인풋 태그에서 뭔가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전송하는 게 포스트 방식이에요. 근데 지금 저도 오늘 네이버 오픈 API는 연동 사실 처음 해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파라미터를 제이슨 형식으로 전달합니다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게 웹 개발에서는 꽤 고급 팁에 속하는 거라서 이건 웹 안 해본 사람들은 못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말을 이해를 못할 텐데라고. 그러니까 파라미터를 이제 제이슨으로 묶어서 보내라는 건데 포스트 방식이면서 파라미터를 제이슨으로 구성하는 경우 이거를 이제 바디 데이터 전송이라고 해요. 뭐 딴 건 없고요. 파이썬 입장에서는 딕셔너리를 만들었잖아요. 얘를 json.dump라고 하는 메서드로 한번 감싸주시면 돼요. 전송 방식이 좀 달라요. 자, 그럼 우리는 이 방식들 중에 오늘 맨 마지막 방식을 써야 되는 거예요.
검색할 키워드부터 구성해 봅시다. 예, 접속 시도 방법 HTTP 접속 방법 종류 별도로 이렇게 하나 정리한 거고, 전달할 검색어 구성을 할게요. 자, 데이터는 딕셔너리로 만드는데요. 일단은 검색 시작일, 스타트 데이트를 언제로 할까요? 2023년 1월 1일부터, 그 다음에 엔드 데이트는 2023년 7월 31일까지로 합시다. 자, 그 다음에 타임 유닛. 자, 여기 이제 요거 보고 지금 요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스타트 데이트, 조회 시작 형식 2016년 1월 1일부터 조회할 수 있대요. 더 옛날 거는 안 준대요. 엔드 데이트, 조회 종료 날짜, 타임 유닛, 데이트, 위크, 몬스 셋 중에 하나라고 돼 있네요. 데이트, 위크, 몬스. 그 다음에 검색어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작 가능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키워드 그룹 제이슨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이슨이 우리한테는 딕셔너리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키워드 그룹이라는 거 안에 그룹 네임과 키워드라는 게 또 있는 거예요. 자, 이 안에 키워드 그룹스 안에, 근데 아까 보면은 어레이였죠? 어레이라는 거는 파이썬으로 해석하면 리스트입니다. 그러니까 키워드 그룹스라는 거에 리스트래요. 이 안에 딕셔너리가 또 있는데 키워드 그룹 네임 여기에 검색어가 들어가고요. 자, 이거는 이 키워드 그룹이라고 하는 거는 검색어 주제예요. 이거는 검색 주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코로나라고 하는 주제를 검색할 때 사람들이 입력하는 검색어가 얼마나 있겠어요?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주제를 꼭 코로나로 해야 되나? 뭐 딴 거 없을래나? 어? 주제 아무거나 하나 던져줄래요? 날씨, 태풍, 잼버리, 그건 너무 단기잖아. 태풍, 그것도 단기잖아요. 시계열 데이터 분석하는데 불과 1, 2주밖에 안 된 거를 넣기는 그렇죠. 코인은 어제 했잖아요. 금융, 너무 아무거나 던지시는데? 아니면 GP, 네, 그냥 코로나로 합시다. 자, 그럼 이제 이 주제를 검색하는데 사람들이 입력할 만한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그 키워드들을 최대한 많이 나열하세요. 주제와 관련된 검색어. 일단 코로나니까 코로나는 제일 먼저 검색하겠죠. 그 다음에 코비드19, 격리, 확진자, 뭐 이런 키워드들이 있겠죠. 자, 이런 단위를 여러 개를 나열하시면 돼요. 한꺼번에 여러 개 검색이 돼요.
그 다음에 뭐 성별, 연령대 뭐 이런 것들은 설정을 하고자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각자 API 보시면 될 거예요. 자, 데이터를 요청할게요. session.post API URL 데이터는 json.dump 여기에다가 이제 데이터 설정해 주면 되죠. 자, 이 이후부터는 이제 우리가 했었던 코드 똑같습니다. 자, 문자를 딕셔너리로 변환해서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도 오늘 네이버 검색어 트렌드 연동 처음 해봐서 이 코드가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오늘 이거 생겨 처음 짜본 거예요. 바로 오네요. 아싸, 한 번에 성공. 자, 제가 월 단위로 지정했죠? 데이, 일간으로 설정을 바꿔볼게요. 그 다음에 코로나가 처음 우리나라에 발병한 게 21년이었나? 12년 1월달. 10년, 19, 20년. 3년. 한 뭐 20년이라고 해보죠. 자. 배드 리퀘스트 에러가 발생함. 스타트 데이트. 아, 데이가 아니고 데이트네요. 파라미터 잘못 줬네요. 자, 이렇게 하면은 데이터가 쭉 하고 떨어져요. 자, 그럼 이제 얘네들 보면은 그 데이터 여기가 지금 리스트로 돼 있잖아요. 그럼 요거까지만 취하면 되죠. 가져온 결과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을 해봅시다. df는 데이터 프레임, 그 다음에 변수 이름을 데이터라고 잡았는데 이 안에 데이터가 또 있네. myDict라고 변수 이름을 좀 바꿀게요. 자, myDict 안에 데이터. myDict 안에 데이터라는 애를 바꾸면 되고요. 확인해 보면은 리절트 안에 데이터네요. 리절트 안에 데이터. 리절트 안에 얘가 또 리스트야?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요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합시다. 이게 왜 0번째가 꼈는지.
자, 지금 이게 그 코로나라는 주제로 우리가 선정한 주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검색한 그 검색량이에요. 2023년 7월 27일 같은 경우는 평소보다 조금 검색량이 많았네요. 자, 그럼 이제 이걸로 뭐 해야겠어요? 자,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걸 하자고요. 자, 복사 붙여넣기 할게요. 자, 패키지를 다 가져왔고, 그 다음에, 역시나. 자, 왜 이러느냐면은, 얘를 외부에서 갖고 온 데이터는 무조건 문자열이다. 참고는 꼭 해야 돼요. 그래서 df의 요 날짜는 to date time. to date time을 임포트 안 한 것 같으니까 위에 가서 임포트 합시다. 자, 임포트 했으니까 다시 형변환 했고, 그러면 인덱스 다시 잡죠. 자, 인덱스 잡았어요. 그럼 이제 분석하면 되네.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이게 M으로 넣었을 때 에러가 나는 경우가 데이터 값이 0인 게 있으면 그래요. 그때는 무조건 A로 바꿔야 돼요. 마찬가지네. 아, BF에 컬럼을 넣어줘야죠. 참 여기. 컬럼 이름. 세셔널 디컴포즈. 인덱스가 날짜 타입으로 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여기 df2라고 만들어 놓고 전달은 df라고 했죠. 제가 좀 잘못 넣었어요. 파라미터를. 그럼 다시 m이라고 해볼게요. 됐네요. 점점 감소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곱하기 방식이 맞죠? 자, 쭉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 이쪽이 나눠지고 하나. 자, 차분도 한 번에 끝났어요. 그럼 이제 이걸로 분석을 해보죠. 차분 한 번 하면 되고 일간 검색이니까 그 시즌성은 일주일로 들게요. 아무래도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검색 뭐 이 정도로 주간 단위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파라미터 이름 안 잡아줬어요. 파라미터 이름 잡아줄게요. df2에 대해서 잡아주고 분석. 자, 떨어졌죠? 그러면은 분석 모델에 대한 예측치도 뽑아보고요. 그 다음에 향후 30일간의 데이터 예측. 그냥 그대로 갑시다. 마지막 시각화. 자, X축은 데이트였고, 그 다음에 얘는 검색량. 뭔가 처참한데? 축이 지금 전혀 안 맞죠? 왜냐? 하나는 DF 프로죠. 데이터 프레임을 자꾸 잘못 줬네요, 제가. 자, 이게 그 사람들이 코로나에 대해서 검색한 일종의 관심도의 변화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가다가 처음에 엄청 많았고 떨어지다가 또 2000년도 7월 달에 여름에 갑자기 한번 확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때 좀 잡혔을 때 겨울에 한번 또 확 올라갔고 올라가는데 요즘 슬그머니 꼬랑지 다시 올리고 있죠. 네. 이게 이제 관심도의 변화다라고 한 건데 음. 일단은 요거까지만 일단 먼저 하고요. 오토 방식으로 분석하는 것까지는 생략할게요. 어차피 결과 똑같을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주석으로 마크다운 달아서 타이틀까지만 좀 걸고 배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설명이 좀 부족한 게 이거 리절트가 왜 0이냐. 왜 리절트의 데이터가 아니고 왜 리절트의 0번째에 대한 데이터냐라고 하면 아까 우리가 검색어 지정할 때 키워드에 이렇게 코로나 하나 지정했죠. 이거 말고 이런 식으로 검색어를 여러 개 지정할 수 있어요. 검색 트렌드를. 그래서 비교해 볼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러면 결과가 0번째, 1번째, 2번째가 되는 거죠. 그럼 걔네를 각각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날짜 인덱스가 똑같은 애들끼리 머지를 시켜갖고 써야겠죠. 그거는 다음번 예제를 해보는 걸로 하고. 자, 아까 데이터 타입을 확인했었고, 날짜 컬럼에 대한 항변환 및 인덱스 설정 했었고요. 그 다음에 헬퍼에 구현된 기능을 활용하여 데이터 검정 수행했고요. 그리고 ARAMA 분석을 수행했죠. 분석 모델을 구성했고 학습 결과에 대한 예측값 확인했고요. 향후 30일간의 예상치를 생성을 했고 얘를 최종적으로 시각화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검색어 설정할 때는 뭔가 좀
경쟁 상태에 있는 키워드들을 한 두세 가지 설정해서 그것들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가 얼만큼 변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게 가장 적합한 활용이고요.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이제 마케팅 쪽에서는 진짜 유용하게 쓸 수 있겠죠. 사람들의 관심도를 뜻하는 거니까. 자, 요 연습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연습 문제 1번은 데이터 그 결과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생각 같아서는 그냥 폐기해버리고 싶어요. 제가 데이터를 지우지는 않을 텐데, 요 파일에 온라인에서 지우지는 않을 텐데, 그냥 공식적인 문제에서는 그냥 폐기를 할게요. 그냥 놔둘까? 그냥 놔둬봅시다, 그래요. 아니, 아마 컴퓨터 자체에 타임아웃이 있어서 아마 안 될 거야. CPU로 도는 거라서 지금 콜앱에서도 돌다가 끊겼어요. 이거는 제가 집에서 제 컴퓨터로 한번 해보고 결과가 어떤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오늘 푸시하는 걸로 하고요. 음. 자, 그 다음에 지금 연습 문제 2번이 출생률 관련된 실제 우리나라의 그 신생아수 데이터에 관련된 데이터인데 이것도 1981년부터 돼 있거든요. 예, 요것도 분석하실 때 데이터 그냥 최근 5년만 놓고 하세요. 그러니까 양이 좀 많아서 느리다 싶으면은 적당히 여러분들이 최신 데이터를 잘라서 쓰세요. 이거 다 하면은 얘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대신에 지역별로 있어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이거밖에 안 잘랐지만 여기 밑에 뭐 충청남도, 충청북도 이런 식으로 그 지역별로 다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여기서 요구하는 문제는 전국 데이터를 구하세요. 지금 여기 지역별로 다 나눠져 있는데 문제상에서는 한 전국에서 태어난 신생아 수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 말인즉슨 그 데이터 전처리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보다 보면은 세종시 같은 경우는 상봉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아예 값이 결집치인 경우가 있어요. 근데 결집치라고 해서 무조건 잘라버리면 안 됩니다. 결집치에 대한 정제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세요. 여기 써놨어요. 조사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신생아수가 0인 것으로 간주하세요라고 적어놨으니까 요 말 참고해서 데이터 전처리도 좀 거쳐서 하세요. 그 다음에 일단은 최근 5년 거 기준으로 먼저 분석하시고요. 그것도 좀 길다 싶으면 1년 단위로 자르세요. 너무 오래 걸린다 싶으면. 좀 할만하다 싶으면 5년 기준으로 또 데이터를 늘려서도 해보세요. 자, 일단은 실습하시고 그 다음에 연습 문제 해보시면 되고요. 그 검색어 트렌드는 내일 한 번 더 합니다. 오늘은 검색어가 한 개인 케이스만 했으니까 내일 검색어가 두세 개인 케이스. 제일 만만한 게 이제 뭐 이동통신사 3개 비교 내지는 독일 3사 자동차 브랜드 비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트렌드를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을 좀 잡아볼게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